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4월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세계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왜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세계화를 선택했느냐? 많은 학생들이 의문시화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봤는데 이 특강 공지가 올라와서 어 공지를 본 학생들이 조회수가 그래도 한 300 가까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별로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하필이면 선생님이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세계화를 할까?' 예. 세계화를 '이거 굳이 뭐 특강 해야 돼? 특강 들어야 돼? 이런 거 안 들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런 문제 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에만 생각이 그곳에만 미쳐 있다면, 빠져 있다면 그곳에 아무래도 그렇다면 분명히 이 특강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죠. 내가 이것을 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교재에 학생들이 바라보는 공부하는 학습 교재 교과서를 말하죠.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들을 거의 다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의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냥 세계화에 있었어. 뭐 브레턴 우즈 협정 같은 경우는 뭐 꼭 세계화 얘기 아니라도 2차 대전 끝나기 전 뭐 상황 이야기하면서 배우니까 '아 뭐 요거 정도야. 뭐 세계화야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이러면서 싹 넘어가기가 쉽고 '너무 현대적이잖아.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은 공부에 소홀히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들의 교재를 여러 권 살펴보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세계화는 나름대로 중요성을 상당히 띠고 있고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공부를 안 하고 갈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계화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자료가 생각보다 없어 보였어요. 교과서에 나온 것 뭐 외에는 또 다른 일반 역사책들 이렇게 봐도 이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으려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걸리더라고요. 뭐 한 시간 정리하면 세계화와 관련해서 금방 끝날 거야. 사실은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오만한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학생들에게 특강으로서 내가 좀 더 새로운 것들,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예. 비록 우리가 페이지 수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고 학생들 교과서에도 이런 설명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어떤 그 학습 지도안에서 공부하면서 그 보조 자료로 보는 자료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최근의 문제들 보십시오. 경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경향이.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세계화에 관련해서 특강을 합니다. 세계화는 뭔지, 또 세계화의 반대작용인 반세계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화와 관련한 여러 사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공부해 둬야 되겠고, 공부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공부해서 손해보는 거 없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 뭐 배워봐야 그냥 날아가는 지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계화 보겠습니다. 초입 부분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바로 이 세계화의 부작용 이야기부터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화. 세계화와 연관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이 나타났고요. 이걸 극복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성공을 하는 나라, 또 적응을 하는 나라들, 이쪽은 주로 북쪽 지역이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피해자의 입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남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 국가 개입 최소화죠. 경제 및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개입, 정부 규제 이런 거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민간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보존해 주는 거죠. 민간에게 최대의 자율성,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시장 경쟁의 그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됩니다. 또 산업 구조가 조정이 되고요. 복지비가 상당히 삭감이 되죠. 그다음 공영기업이 민영화되고요. 노조 활동이 축소가 되고 또 자본이 자유롭게 대신에 이동하고 또 이윤 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경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신에 기본 자금이 없거나 여기에 적응 못하는 자는 완전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능력에 의해서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좀 더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루아침에도 재벌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 경쟁, 이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희생자가 될 수 있죠. 또 그런 아직은 인프라를 갖지 못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러한 상품과 자본이 좀 더 거래되고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가지고 좀 더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현상, 통합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계화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계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유무역 체제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자유무역 체제죠. 그래서 자유무역,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유무역이고 기술혁신은 왜 관심이 여기에 연관되냐? 기술이 혁신돼서 아주 더 혁신적인 진짜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걸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니까 좀 더 시장이 더 개방되고 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꼭 이게 어떤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지만 이미 그 전에 1944년에 만들어지는 우리 잘 아는 것이죠. 브레턴 우즈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 가트, 예, 그 다음에 WTO, 예, 이 세 개 다 연결되죠. 이 브레턴 우즈 체제 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체제에서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좀 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가트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1947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브레턴 우즈 체제 속에서 국제 환율을 안정시키게 되고요. 무역 진흥을 위해서 이때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게 바로 미국 달러화죠.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돈 엄청 뿌려대잖아요. 찍어대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있죠. 국제부흥개발은행하고 IBRD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와 함께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 불안을 좀 줄이려고 이제 한 거죠. 예, 경제 불안을 줄이면서 미국이 더 나아가서 쭉쭉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든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코로나 사태도 할 때 주로 이야기 많이 되는 게 요 IMF 그다음에 WTO도 많이 나왔죠. 예. 어떤 학생들은 WHO하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예, 그렇지 요런 거 어떤 약자 요런 건 좀 잘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물건을 만들어서 좀 더 미국 중심으로 해서 더 뻗어나가려면 당연히 관세를 점점 인하를 시켜야 되겠죠. 관세를 높이면 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라는 건 즉 물건이 외국에서 수입될 때 이 관세 세금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산업은 좀 더 보호가 될지 모르나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가트 체제다라는 거죠. 가트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 수립을 위해서 1947년 미국을 비롯해서 23개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맺은 협정입니다. 예,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다 알죠. 예,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공동 출자로 인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큰 소리를 좀 더 칠 수 있었던 거, 얘네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어떤 기금을 낼 때 누가 많이 내느냐, 미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릴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무역 이익을 위해 취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행위들이 불공정한 게 사실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공정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무역 불균형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마찰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더 자유무역을 추구할 수 있게 하려고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계무역기구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이러한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했고 이걸 막으려고 사실 만든 건데 오히려 얘네가 관세 인하권을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정말로 이게 얘네들의 불공정성을 인제 어떤 규제하려고 한 거냐. 의도는 그랬을지 모르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WTO에 대항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이 체제를 완성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철파해서 좀 더 자국민이 더 싼 가격으로 세계에 있는 공산품들을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 바로 자유무역 협정 FTA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가려고 했고 이런 어떤 강대국 중심에서 불공정이 많으니까 이거를 사실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죠. 얘네가 좀 못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좀 더 값싸게 물건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자국민도 그렇고 뭐 얘네 논리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것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어떤 국가 간의 활동이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FTA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FTA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그게 나프타잖아요. 미국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또는 미국과 또 우리나라 또 유럽과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FTA 체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대처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레이건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건과 대처의 공통점은 절대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의 어떤 체계에 도움을 주는 게 결국은 이러한 FTA 체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가 등장하는 거, 미국의 레이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아주 부합되는 좀 더 가진 자를 위한 정책 이런 걸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처는 또 대처리즘으로 알려져 있죠.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시기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동시에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입장 그러면서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소련과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아주 소련하고는 엄청난 그 비난이 오고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대처는 1970년대에 이 그 수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대처가 집권하면서부터 엄청난 그런 어떤 경제 실패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죠. 우리가 대처의 그 통치 정책을 대처주의라고 하는데 대처리즘 1970년대 영국의 문제가 뭐였냐?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 영국의 문제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 엄청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높을 골자 써서. 그러려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반면에 효율성 저하. 이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이것을 대처는 영국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국병이 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세우는 거죠. 고복지니까 이게 문제니까 반대로 해결책은 뭐겠어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복지 줄이고
비용 절감하고 효율성은 높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지 예산 삭감합니다. 이 시절이 다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 삭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보편복지 할 거냐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편복지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편복지 하면 세금 많이 나가고 돈 많이 나가고 지출 너무 많아지는데 불안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그런 걸 줄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처는 복지 예산 삭감하고 세금 인하입니다. 왜 세금 인하할까요? 복지 예산이 삭감됐으면 세금을 많이 냈죠. 그전에 복지 예산을 감당해야 되니까. 복지에 많은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줄였는데 세금을 줄여주는 거야. 주로 누구의 세금을 줄여줬을까요? 가진 자들의 세금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기업의 세금을 엄청 인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영기업 민영화합니다. 국영기업을 많이 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일반 사람들을 공무원화로 많이 했었는데 주로 이제 노동자들을 많이 이제 기용을 해서 국영기업에 이제 그 근무를 시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료화되고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발전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좀 더 일반 기업 운영하듯이 일반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고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그것이 더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규제, 기업 자유활동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활동 규제 대신에 기업에는 좀 더 자유화를 많이 준 거죠. 노조 활동을 규제한 것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광, 석탄 우리 그 산업혁명에 아주 가장 큰 어떤 그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석탄. 영국에서는 이 석탄을 캐는 탄광 노조가 굉장히 강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탄광 노조를 완전히 다 쳐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자율성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된 이 영국을 좀 더 돌리려고 이제 애쓴 거죠. 사실 영국 같은 경우 1976년에 IMF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IMF 지원 받았던 거 아닙니다. 영국도 그랬었죠. 자, 그랬을 때 마가렛 총리가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체제는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부작용, 영국에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들을 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지도자인 레이건과 아주 서로가 잘 통해가지고 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 반드시 대처와 레이건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처가 어쨌든 3선의 연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노동법까지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광 실업률, 탄광 노조 이런 것도 다 쳐내게 됐고요. 공무원도 75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상당히 줄이게 되고요. 국영기업 50개 민영화했습니다. 또 이 86년에는 빅뱅이라고 부르는 금융개혁까지 단행을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집권을 했지만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가 되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로 나가지만 이 저항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인제 대처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처와 비슷한 정책을 펼친 게 레이건이죠. 레이건. 그래서 레이건과 이코노믹을 합쳐서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부르죠. 예,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역시 정책을 펼쳤습니다. 1980년대에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요.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정주의 경제를 좀 더 악평을 한 거죠. 수정주의 경제 뭡니까? 바로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거죠. 언제입니까? 대공황 시기 1929년에서 30년대. 1929년에서 30년대 대공황 시기가 왔을 때 그 전에 기조 체제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었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대공황이 오자 상당히 곤란해졌고 그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개입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더 복지에도 신경 쓰는 쪽으로 갔죠. 그게 바로 수정주의 이론인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철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역시 복지비용 지출 감소시키고요. 각종 규제 철폐합니다. 복지비용. 이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오늘날의 우리에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복지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복지 비용 줄이게 되고요. 규제 철폐했습니다. 역시 이 규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규제일까요? 예, 기업에 해당하는 규제죠. 그래서 기업 규제 철폐했고요. 소득세 인하했습니다. 소득세 인하. 역시 소득세 누구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해줬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통화 증가율 감소와 함께 금리 안정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자유경쟁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자. 좀 더 자유경쟁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 수입과 지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주장을 한 프리드먼의 공급경제학, 시카고 학파의 공급경제학 이론을 배경에 둡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좀 더 이야기를 이제 경제학자 내용을 수용한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신자유주의에 아주 철저한 대북격 같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든 이 레이건이 미국을 이제 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출 삭감, 소득세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투자 촉진하게 됐고요.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이거노믹스를 실천하면서 제3세계가 희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세계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화됐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레이거노믹스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시장과 공급의 원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제 최대의 군비 증강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시대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비 증강을 더 많이 하는 모순을 지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군비가 증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아주 소련하고의 관계가 아주 거의
완전 최악은 아니지만 상당히 악화된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타워즈, 스타워즈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요 시대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건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기본 체제를 서서히 만들기 시작했고 70년대 이후에 더더욱 뻗어나가서 대처나 레이건이 70년대에서 80년대 이 정책을 확고히 실시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에 적응 못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계화의 부작용의 예를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는 그래도 이거는 알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부작용의 예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부작용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 올려져 있죠. 코차밤바 시위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볼리비아 코차밤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반대 시위가 나오는 거죠. 코차밤바. 코차밤바. 볼리비아 정부가 1999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즉 IMF로부터, IMF 사실 운영은 거의 뭐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겉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제 독립적이진 않아요. 99년 미국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억 3,800만 달러를 도움받는 대가로 대신에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민영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차라리 어려워서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딱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로 끝나고 내가 그러면은 감사하니까 고마움의 대가로 대신 이런 걸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는 도와준 조건이 제시가 지네들이 알아서 하죠. 결국 그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얘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민영화하게 된 거죠. 상하수도는 누구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쓰고 싶다고 쓰고 안 쓰고 싶다고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거대 건설 회사가 코차밤바의 물 공급권을 따낸 지 일주일 만에 수도 요금을 3배에서 4배 올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세 2만 원 내던 것이 갑자기 6만 원, 8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볼까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전기세 뭐 이런 거 등등 비쌉니다. 우리나라 아주 천국이에요. 나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되게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거기가 이제 민영화가 이제 되고 있었고 또 된 것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민영화에 크게 이렇게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볼리비아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볼리비아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IMF의 지원을 받던 상황이었으니까 경제가 말이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민영화를 시키면서 수도 요금을 3-4배로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차밤바 시위인데요. 이게 학생들 교재에도 설명이 돼서 나와요. 학생들 교재에도 나와. 그러니까 혹시 알아요? 시험에 나올지 외워주십시다. 코차밤바. 밑에 아주 장세하게 써 있어요. 코차밤바 시위, 물 공급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반세계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집니다. 반세계화 운동.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
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막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이래가지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세계화했을 때 과연 이게 다 모두에게 100%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느냐는 의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위선적 이론이라고 비판합니다. 개발도상국, 특히 문제죠. 개발도상국이 무역장벽과 같은 일종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장치 없이 선진국과 나란히 똑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평등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노동에 공정한 대가를 지급해서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정한 대가 지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서 경제 자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의 체제가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반세계화 운동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그래서 지난번에 공정무역 네덜란드의 공정무역으로 알려진 이 체제 알려진 그 상표 이름 제가 알려줬죠. 예, 그게 교과서에도 분명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한번 나올만 합니다. 충분히 나올만 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죠. 요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존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자기가 내고 싶은 건 내고 그동안에 안 냈던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아주 최현대사 쪽은 그런 쪽 주로 이런 쪽이나 이런 쪽보다도 어쨌든 2차 대전 이후 부분을 그리고 좀 더 자유화되는 쪽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정무역이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기업에게 유리하고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킨다라는 비판을 세계화에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저항 문화가 탄생하죠. 그래서 소수의 특정 문화가 광범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국지적인 문화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문화적 다양성도 축소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아까 말한 대로 무역기구는 이들의 불공정을 개선하려고 만든 거였는데 오히려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발언권 없는 전 세계 가난한 시민들 이들을 오히려 정치 경제적 강대국들이 관리하는 어떤 기구 속에 편입시켜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계무역기구는 그런 것 때문에 저들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중국, 또 일본, 일본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모델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아시아의 경제가 또 발전되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또 같이 채워나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20세기 말에는 이제 특히나 더욱더 지역적인 무역 블록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지역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회원 국가들에게 단일 통화, 또 단일한 어떤 공동은행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는 유럽 연합 체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세계화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어떤 통합 체제로 가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고 또 그러면서 또 지역 블록도 현상화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어떤 이익권을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체제들도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코차반바 사건도 일어나고 공정무역 체제도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상품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던 해에 소프트웨어 공학자였던 피에르 오미디아르가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기호체계, 즉 이베이를 개발하죠. 이베이 들어보셨죠? 많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저보다 이베이. 그러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로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오미디아르하고 빌 게이츠가 이러한 사업가들이 이런 쪽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 그 소액 금융 그리고 무담보 소액 대출에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뭐 이들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화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계화의 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액 금융 은행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액 금융이나 무담보 소액 대출에 그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려면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빈민 여성들 혹은 남성들이 좀 더 경제적인 자립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확보해 주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럼 요즘에 많은 물건들이 거의 그 공산품들이 방글라데시에서 특히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져 오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비싸져서 차이나에서 안 만들어요. 그럼 잘 보면 베트남 아니면 말레이시아 아니면은 저기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요. 그런 나라에서 못 사는 것은 여성들이 특히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재봉틀, 대출을 해갖고 재봉틀을 사게 해주는 거예요. 재봉틀 사면 어떡합니까? 그걸로 물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고 일정한 수입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을 이 유누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누스가 아주 저금리로 소액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사업을 해준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을 이들이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돼. 유누스라는 사람 이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이들이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거대 시장 자본 어떤 이런 체제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세계화의 그 저항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무슨 다보스 포럼이다. 무슨 어떤 국제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엄청난 시위를 벌입니다. 그게 다 이 반세계화의 이 그 세계화에 저항하는 반세계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료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사료입니다. 라캉도나 밀림의 5번째 선언문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빛과 행복의 집이다. 이것이 우리가 탄생시킨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며 이것이 우리가 자라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것은 생명과 희망의 땅이다. 우리의 것은 존엄의 씨를 뿌리고 정의와 자유를 수확하는 평화의 길이다. 자기들은 좀 더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싶은 거야. 침묵, 존엄, 그리고 저항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자 최선의 무기다. 이들과 더불어 우리는 싸웠고 강력한 적을 물리쳤다. 적은 이성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적이지 못한 이러한 부분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살았던 우리 선조가 가르쳐준 길고도 빛나는 원주민 투쟁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버려내었고
우리의 침묵의 군대를, 우리의 존엄성의 빛을, 그리고 우리의 저항의 성벽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다른 땅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평화를 위한 투쟁에 더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자신들 나라로부터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기나긴 다리를 이어오는 사람들을 보았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 얘기 나오면 무조건 딱 이거 골라야 돼.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이제 됐어, 야 바스타 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정의를 위한 요구를 만들어내고 수행하며 노래를 행진하고 외침처럼 글을 쓰며 행진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 모든 불꽃들이 호세가 쓰는 모든 이름과 모두를 위한 자리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얼굴과 더불어 하늘에 부딪혀 우리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처럼 오늘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즉 인디언 민중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있어 모든 인디언 민중들과 길을 가고 있다. 전이나 지도가 아닌 단지 한 부분으로서. 자,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해서 세계 시민들이 1998년 11월 미국 시애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멕시코의 이야기인데, 1994년 나프타를 발효가 됐습니다. 나프타가 발효가 됐어. 그 아까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 걸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어떻을까요?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 미국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만들어진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94년 발효가 됐는데, 그랬을 때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조직돼서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겁니다. 이들은 이제 그만해 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이제 됐어, 그만해, 이런 의미의 아까 야 바스타라는 게, 그러면서 이걸 내걸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윤 때문에 약탈당하고 있다. 동시에 원주민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다, 이런 걸 고발하게 된 거고요. 이들은 권력과 힘이 아닌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해갖고 원주민 마을을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 이들의 호소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멕시코의 사파티스타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연대가 맺어진 거예요. 연대가 맺어지면서 결국은 1998년에 결국은 그 미국 시애틀에 모여서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멕시코 정부는 이게 며칠 만에 세계적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폭격을 중단하고 사파티스타와 교섭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이제 98년에 시애틀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반세계화 움직임에서 나오는 사료입니다.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이란 구호를 보신다면, 그런 내용이 사료 안에 있는 것을 보신다면, 이거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라고 딱 생각해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이야기인데, 이들이 오히려 핍박당하고 원주민들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호소를 통해서 결국은 연대감을 형성해서 반세계화 시위운동에 나서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할 게 많죠. 예. 자, 우리는 조금 쉬고 이제 이 세계화 속에서 또 소외된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국가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겠습니다.